요거 지금 여러분들 제가 저 턴오프힐 TV 홈페이지에 와셔서 뭐 이렇게 많이 글도 제 글도 봐주시고 빨간 약 파란 약 이렇게 나눠놨지만, 그리고 이제 물건도 올려놨는데, NAC하고 징크하고 이게 좋다고 하는 것은 이제 외국 과학자들에 대해서 좀 이제 알아가면서 나왔던 내용들인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단 뭐 어떤 효소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뭐 밝혀낸 사람에 대해서 뭐 필요, 황산화제, 특히 N-아세틸시스테인 NAC죠. 같이 TO를 재생하는 황산화제를 더해주면 세포가 새로 햄산 소화 효소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거 햄산 소화 효소가 뒤에서도 많이 이제 거론되는데 되게 중요하다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 세포 손상을 입기가 더 쉬워진다. 우리 몸에서 햄산 소화 효소 활동이 억제되거나 손실되면 무서운 결과를 일어날 수도 있다는데, 이래서 이제 뭐 FDA에서는 더 이상 NAC를 뭐 먹지 말라고 이제 권고했다라는 말도 나오고 하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조금 좀 의견이 다른 부분이, 이거 임산부들도 먹을 수 있는 걸로 다 나왔던 거고, 뭐 임산부 먹으라고 했다고 해서 안전한 약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서도 이 성분이 무언가 이거죠. 제가 봤을 때는 뭐 N이라는 것은 뭐 질소 니트로젠이겠고요, 아세틸 시스테인이가 붙어갖고 이게 뭐 위험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래도 혹시라도 모르니까 이제 과유불급이라는 거를 제가 우리 단톡방 사람들한테는 얘기를 했는데, NAC가 좋다고 해서 뭐 주구장창 뭐, 그러니까 NAC를 통해서 이제 글루타치온을 생성하기 위해서 이제 먹는다고 했을 때 굳이 그것을 과도하게 먹을 필요가 있을까? 요 뒤에 보면 이제 또 글루타치온과 이제 뭐 다른 제품을 이제 함께 했을 때 엄청나게 좋아지는 그런 내용이 나오니까 그것은 후에 이제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요. 그러한 손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예가 있다. 1999년 일본이 가나자와 대학 연구팀이 보고한 것으로 최초로 알려진 인간의 햄산 소화 효소를 결핍 사례했다. 아니 최초잖아요. 이거 그러면 그 전에 뭐 그러한 뭐 여러 가지 그 피해 사례가 없었다라는 얘기인데, 사례의 6살 난 남자 어린아이는 심한 성장장애와 비정상적인 혈액응고와 더불어 용혈성 빈혈을 겪고 있었으며 거기에 콩팥까지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다. 이 모든 것이 효소 딱 한 개, 바로 산화성 스트레스 상태에서 산발적으로 만들어지는 스트레스 단백질이 손실되어 일어난 것이었다. 동물의 경우도 비슷한 보고가 있다. 근데 여기서 그 단백질 손실 뭐 산발적으로 만들어지는 스트레스라고 그랬는데, 저게 왜 NAC하고 또 연관이 있다고 그러는 건지 저는 못 알아듣겠어요. 미국 MIT 미국 NA 케네스 포스와 도네가와 스스무가 보고한 바에 따르면 햄산 소화 효소가 결핍되도록 유전자를 조작한 생쥐는 사람의 혈색소증, 구체 9장에서 잠시 얘기했던 철과다증 과 비슷하게 심각한 염증이 일으켰다. 햄산 효소가 없는 생쥐는 조직과 장기에 철이 심하게 쌓여서 비장이 비정상적으로 커졌으며 간이 손상되었을 뿐더러 섬유증, 여러가지 면역장애, 체중. 아니 그러면은 철분을 안 먹으면 되지. 그러니까 NAC를 먹지 말라는 게 아니고 철분제를 안 먹으면 돼요. 체중 감소, 운동성 감퇴 등에 시달리다가 일찍 죽었다. 또 햄산 효소가 없는 쥐들은 한 배에서 태어난 다른 쥐보다 고환이 25%나 작았고 생식 충동이 없었다. 양쪽 모두 사람의 선천성 혈색소증 증상이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솔직히 그 고환이 줄어들고 이러한 문제는 이제 GMO 제네디커 모더파이 오거니즘이라 그래서 GMO라는 유전자 변형 작물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데요. 글쎄 저는 좀 이 사람들 말하는 게 조금 그 철분을 과다하게 섭취했을 때는 NAC와 상관없이도 안 좋구만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마치 이거를 글쎄 뭐 침소봉대한다 그럴까요? 이제 바늘을 전봇대라고 얘기하는 거랑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책을 읽어보신다던가 다른 자료를 좀 뭐 이렇게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글이 있다 하더라도 NAC를 뭐 중단을 한다 이런 건 없어요. 그냥 뭐 양을 줄일 수는 있겠죠. 뭐 예를 들어 갖고 뭐 하루에 하나씩 먹었는데 뭐 2, 3일에 한 번씩 먹는다던가, 뭐 제가 뭐 병이 있어서 먹는다는 게 아니고 이제 글루타치온이 얼마나 이제 우리 몸에서 필요한지는 뭐 다 아실 건데, 이것이 없었을 때는 우리 면역하고도 이제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기 때문에
햄산 효소 결핍이 그토록 심각하다는 것을 볼 때 실제로 어느 정도의 산화성 스트레스는 정상적인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을 지켜볼 수도 있다. 만일 그렇다면 햄산 효소 농도는 탄력적이고 자동적으로 조절되는 피드백 메커니즘의 일부로서 계속 변할 것이다. 제15장에 가면 햄산 소화 효소 활동이 계속해서 높을 경우에 노령의 건강에 확실히 이득이 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게 뭐야? 햄산 소화 효소 활동이 계속해서 높을 경우. 그러니까 이제 NAC라는 것이 N-아세틸 시스테인이라는 것이 이제 뭐 햄산 효소 활동을 뭐 방해한다 그러는데 여기서 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고 그 아이가 지금 햄산 효소가 이제 중단된 것이 이게 뭐 NAC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단정 짓기도 좀 힘들어 보여요. 이 글만 봐서는. 그리고 아래에서도 이제 뭐 나오는 얘기를 보니 무슨 철분을 이제 과다하게 섭취한 상태에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뭐 이거 반면교사로 또 삼을 수 있는 부분이 있겠네요. 여러분들이 굳이 이런 것을 먹을 때 이제 철분제를 좀 피하면 좋지는 않을까. 우리가 다른 곳에서도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것을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자기 DNA를 아직도 가지고 있으며 단순히 이분법으로 나눠져는 예전 분열 방법을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무선생식에 해당하는 따라서 미토콘드리아는 유전적으로 무성이며 유선생식을 하는 생물 속에서 무선생식으로 자기를 복제하고 있는 것이다. 미토콘드리아가 갖고 있는 DNA는 미토콘드리아의 작용에 아주 중요하다. 이 DNA가 망가지면 미토콘드리아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 유전자만으로는 미토콘드리아를 만들 수 없다. 따라서 산소 호흡을 하는 모든 동물은 미토콘드리아가 DNA가 완전한 여부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만일 미토콘드리아가 망가진 채 다음 세대로 전달되면 그 자손은 장애가 있거나 아예 죽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 이것을 좀 잘 들으시면 좋은데 지금 이 산화그래핀이 만약에 우리 몸속에 들어왔다고 하면은 공격을 해요. 공격을 어디를 공격을 하냐면 이제 혈구 중에서 적혈구를 이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근육층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를 이제 죽여나간다라는 것이 이제 산화그래핀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힘인데 뭐 1조 5천 뭐 모르겠어요. 5천조 하여튼 그 상당히 많은 양의 이제 그 미토콘드리아가 우리 몸에는 존재를 합니다. 그렇게 많은 양을 어떻게 다 없애냐 하지만서도 이것이 누적이 된다 그러면 좀 다른 양상이 펼쳐질 수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현재 이제 환경이 그렇죠. 이제 전자스모그라 그래서 EMF가 너무나도 방대하게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막아주고죠. 제가 이제 그 하나 이벤트를 했죠. 오르곤을 이제 좀 해서 사람들에게 좀 긍정적인 에너지를 이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글쎄, 노화의 원인에 대한 이론 중에서는 미토콘드리아 이론을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은 데넘 하먼이다. 그는 전에 세웠던 자유라디칼 이론을 다듬어 이 이론을 내놓았다. 후에 에스파냐 알란칸테에 있는 신경과학 연구소 하이메 킬과 다른 과학자들이 이 이론을 발전시켰다. 뭐 그런 내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나이 든 몸에서 추출한 섬유세포와 노화에 죽기 전까지 20에서 50번 분열한다. 확실히 몸 안에서는 그 정도까지 가지 않는다. 만일 텔로머라아제가 없다면 그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텔로머라아제라는 건 효소입니다. 필요 없기 때문이다. 그 밖의 다른 잡다한 사실들에서도 똑같은 결론을 확인할 수 있다. 텔로미어의 길이를 가지고 서로 다른 종의 최대 수명을 비교해봐야 별 소용이 없다. 쥐의 텔로미어는 인간보다 훨씬 길지만 인간이 쥐보다 25배나 오래 산다. 쥐에도 여러 종이 있는데 최대 수명은 똑같지만 텔로미어의 길이는 종마다 또 다르다. 놀랍게도 텔로머라제 유전자를 없앤 유전자 적중생쥐는 세 번째 세대까지 정상적인 수명을 누렸다. 세 번째 세대부터 노화가 빨라지는 기미가 보였는데 의미 있는 데이터로 받아들여야 하는지는 확실치 않다. 마지막으로 몸 하나를 만들기 위해 세포의 수가 2배로 늘어나야 하는, 즉 세포가 분열해야 하는 횟수는 그 후의 노화 속도와 관계는 없다. 코끼리 한 마리를 만들기 위해 코끼리 세포가 분열해야 하는 횟수는 쥐의 세포가 쥐 한 마리 만들기 위해 분열하는 횟수보다 훨씬 많다. 하지만 코끼리 쪽이 훨씬 오래 산다.
요컨대 이런저런 소란에도 불구하고 텔로미어 머라제는 영생의 비밀이 없다. 진핵생물의 경우 텔로머라제가 없이는 영원한 세포가 복제가 불가능하다. 진화를 통해 DNA 복제 장치를 결함함은 물려받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텔로머라제는 조명 스위치가 방을 환하게 하도록 돕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세포 분열을 쉽게 해준다. 기술적으로 도움이 되지만 조명 스위치에서 빛이 나오는 게 아니다. 텔로머라제는 영생의 원천이 아니다. 그러면 왜 상피세포로 텔로머라제 유전자가 꺼져 있을까? 세포가 복제할 수 있는 횟수를 제한함으로써 암을 막는다는 주장도 있지만 신빙성은 없는 것 같다. 그러기에는 헤이플릭 한계가 너무 높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가 인구 증가를 막기 위해 한 가정의 자녀를 수를 70명으로 제한하는 발령을 발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어쨌든 요거 잠깐 볼까요? 이게 몇 페이지? 367페이지인데 저 사람들은 아까 전에 얘기한 그럴 것 같다 뭐 이런 뭐 조사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일단 이제 뭐 뉴질랜드에 있는 디파이 타임사죠. 여기서 이제 사례 1 62세 남성의 경우에는 텔로미어 길이가 이제 4.6에서 이제 6.6으로 43.5% 증가를 했다고 하면서 생물학적 나이를 보는 거죠. 10년 젊어졌다는 결과를 이제 의미한다 해서, 또 사례 두 번은 36세 남성의 경우는 1년 후 재검사 결과 9.1로 늘어 9.65% 증가했다고 하고요. 11살이 젊어졌다. 그래서 10년, 11년 이렇게 젊어진 게 나왔고, 상당히 단순히 텔로미어 길이뿐만 아니고, 얼굴도 젊어지고, 이제 몸에 이런 것들이, 그 임상 결과에 의해서 나왔기 때문에, 단순히 최강권 산소라는 책에서 나왔던,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공부한 분야가 아닌, 텔로미어 쪽은 좀 볼 필요가 있지는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가 캡처를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번 장을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300 몇 페이지냐면, 이거 산소라는 책의 370페이지를 보면 여기 좀 중요한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뇌나 심장 골격근처럼 산화성 스트레스가 제일 심한 조직의 세포에서 그 효과가 가장 뚜렷하다. 집단에 정말로 영원한 생명을 가져드는 것은 텔로머라제가 아니라 바로 이것이다. 살아남으려면 미토콘드리아를 내다버려야 한다. 배가 가라앉지 않으려면 무거운 짐을 몽땅 내다 버려야 하는 것이다. 암세포가 바로 이렇게 하고 있다. 암세포는 증식하면서 덜 분화한 상태가 되고, 그 과정에서 미토콘드리아를 잃는다. 그리고 무산소 호흡을 이용해 마구 성장한다. 대부분 종양은 산소를 별로 소모하지 않는 조직이 조밀하게 뭉쳐있는 상태다. 실제로 산소는 많은 종양에 독이 된다. 종양에 산소를 투입했을 경우 방사선요법의 효과는 서너 배 커진다. 흔히 있는 일이지만 예외는 규칙으로 증명한다. 일부 암세포는 미토콘드리아를 많이 가지고 있다. 특히 어떤 분비샘 종양, 호산소성 과립 종양과 간 종양, 노비코프 간 종양의 세포에는 미토콘드리아가 잔뜩 있다. 하지만 양쪽의 경우 모두 생화학적으로 검사를 해보면 종양의 미토콘드리아는 실제로 활동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세포는 활동 중에 텔로머라제와 비교적 활성이 없는 약간의 미토콘드리아를 갖는다면 영원히 증식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게 좀 어쨌든 이제 암이 현기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토 워버그라는 사람이 이미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암이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마스크 쓰는 것에 대한 상당히 좀 불합리한 걱정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 몸이 산성도가 높아지게 되죠. 아무래도 이제 고탄산 혈증도 생기고 하게 되면은, 그래서 암이 이제 증식에, 여기서는 이제 산소가 풍부했을 때는 이제 그놈들이 또 줄어드는, 하여튼 보면은 이제 뭐든지 좀 이렇게 평균이 좀 맞아야 되고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글이라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가장 손상을 적게 입고 살아남은 미토콘드리아가 새로 생겨 집단의 자리를 차지한다. 따라서 빠르게 분열하는 암세포의 경우 미토콘드리아의 수는 적지만 그 상태는 비교적 좋다고 봐야 한다. 분열하지 않는 세포의 경우는 미토콘드리아의 복제가 훨씬 느리기 때문에 그 대신 미토콘드리아가 파괴되는 속도가 더 중요해진다. 이때 미토콘드리아는 보통 몇 주마다 새 것으로 바뀐다. 분열하지 않는 세포에서 부분적으로 손상된 미토콘드리아는 건강한 미토콘드리아보다 훨씬 늦게 파괴될 것이고, 이러한 차이는 때문에 손상된 미토콘드리아가 자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가장 느린 개체 생존 약자로 SOS라고 하는데, 분화한 세포가 오래되면 죽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미토콘드리아가 얼마나 활발하게 활동하는가 하는 것은 손상을 예방하고 복구하는 체계가 얼마나 효율적인 것에 따라 세포의 수명이 달라진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손상을 예방하고 복구하는 일이 100% 효율적인 것은 아니다. 그래서 활동을 많이 하는 세포에 결함이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쌓일 것이다. 결국 이것은 세포를 좀먹게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죽어나가거나 이제 불량인 것은 이제 좀 개념을 좀 잡으시면 좋은 게, 저도 뭐 물론 안다는 뜻은 아니지만 도대체 바이러스라는 게 뭐냐 말이죠. 그 이제 바이러스가 하는 행동이 꼭 이제 엑소점 이름만 바꿔치게 된 것은 아닌가. RNA에 들어있는 어떤 파티클, 그런 분자들이 나와서 뭐 이런 죽은 세포라든가 병든 세포를 이제 청소를 해주는 거죠. 그렇다면 이거를 바이러스로 불렀다면 좋은 것은 아닌가. 예를 들어서 이제 콧물이 나쁘다, 아이 더럽다. 물론 이제 그 어떤 보기에는 외관상 좀 안 좋죠. 이게 콧물을 질질 흘리고 있으면. 근데 몸 안에 들어와 있는 세균들을 이제 붙잡아 갖고 밖으로 내보낸다든가, 뭐 코 속에 어떤 습도를 맞춘다든가, 이제 나름 쓸모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치 이제 그 화장실 가서 이제 비누로 손을 이렇게 해갖고 닦듯이 이제 세균을 몰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이러스인데, 이것이 살아있냐? 그렇지도 못해요. 이런 것이 무슨 에어본 바이러스로 뭐 느닷없이 변해갖고 사람을 감염을 시킨다네 뭐 이러니까 참 신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382페이지네요. 그러니까 인간의 최대 수명은 110에서 120년이라는 점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최대 수명을 넘겨서까지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다. 대부분 서양 사람들은 70대나 80대가 되면 질병에 걸려 죽는다. 대개 유전성 질환이다. 만일 극소수의 사람들만 그렇게 오래 산다면 인간의 최대 수명을 늘리는 방법을 찾아내고 애써봤자 소용이 없는 일이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는 암이나 심장병 같은 노인병이 미토콘드리아의 이론에 얼마나 잘 들어맞는지 살펴볼 것이다. 전혀 관계가 없을까? 아니면 숨은 노화 과정을 지연시켜 그런 질병의 시작을 뒤로 미루는 게 가능한 일일까? 만일 보편적인 메커니즘을 통해 특정한 질병의 발병을 미룰 수 있다면 질병의 유전적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현재의 의학 연구는 방향이 틀렸다고 봐야 한다. 인간개념 프로젝트로서 흥분으로 그리고 사회적인 관심으로 개인적인 권리 쪽으로 쏠리면서 제약 연구는 처방을 개인에 맞춰 쪽으로 가고 있다. 뭐 이런 세상이 지금 온다지만 그 좀 카르텔이죠. 그 금융 카르텔, 전쟁을 고의적으로 일으키는 무리도 있을 거고요. 근데 이제 의학 카르텔이 더 무섭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인간의 생명을 그 거짓말로 마음대로 유린할 수 있는, 그래서 뭐 그 과거에 있었던 그 상태보다 더 힘을 실어주려니까 뭐 질병청 해갖고 청으로 승격을 해주면서 어떤 목소리에 힘을 실어준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과연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 몸의 면역이 99.9997% 이상 막을 수 있는 어떤 병균에 대해서 너무나도 과다하게 반응을 하니까 이렇게 많은 희생자가 나오는 것은 아닌가, 또 그것을 일부러 노렸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또 드는 것이, 그렇지 않고서야 이제 뭐 어떤 뭐 그 면봉 PCR 테스트를 통한 뭐 최근에 또 사망한 사람도 있었는데, 이게 부러져 갖고 왜 그렇게 고의적인 뭐 학살이라고 보긴 좀 뭐하지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까? 뭡니까? 백내장 근육 퇴행성 뼈 소실, 당뇨병, 죽상경화증, 암 등이 나타난다. 증후군 환자는 대개 심장병이나 암 등의 노인병으로 40대 초반 정도에 죽는다. 반면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강한 식생활을 하면 심장병, 암, 치매 등의 여러 노인병에 걸릴 위험을 낮출 수 있다. 마찬가지로 앞서 본
것처럼 칼로리 제한은 적어도 설치류의 경우에는 신체 활동이나 행동, 학습, 면역 반응, 효소 활성, 유전자 전사, 여기 호르몬, 단백질, 포도당 저항성 등이 저하되는 것을 늦춘다. SOD, 과산화물 제거 효소가 카탈라제 등의 효소를 많이 만들면 초파리의 노화 속도가 늦어지고 나이가 들어도 활동성이 좋아진다는 사실 또한 이미 앞서 보았다. 제가 이거를 왜 찍었을까요? 한 걸음 들어가. 노화에 대해서 좀 나온 거고. 아이고. 이거는 어딘가. 니코틴이 여러가지, 이거는 좀 충격적인 얘기라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니코틴이 여러가지로 나쁘다고 하지만 중독성은 있을지 몰라도 흡연이 유발하는 치명적인 질병에는 책임이 없다. 그래서 니코틴 껌이나 패치가 안전한 금연 수단이 되는 것이다. 담배 연기가 위험한 것은 지금까지 알려진 중에 가장 극악한 자유라디칼 발생이 원인이기 때문이다. 나도 담배를 피우지만 책만 다 쓰고 나면 끊을 생각이다. 담배 연기에는 세미퀴논, 폴리페놀, 황화카르보닐 등 여러 화학물질이 들어있는데 산소와 반응에 과산화 라디칼과 수산화 라디칼, 과산화수소, 게다가 일산화 질소와 과산화 아질산염까지 만든다. 담배를 한 모금 피울 때마다 1000조 개의 자유 라디칼이 생긴다고 한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그것도 모자란 염증세포를 활성화하여 우리 몸에까지 독성을 내게 한다. 그 결과 특히 허파와 혈관벽에 산화성 스트레스가 나타난다. 세포 내의 글루타티온 농도가 억제되고 담배를 끊으면 혈액 내의 글루타티온 농도가 3주 만에 20%나 높아진다. 이는 NF-kB의 등의 전산인자를 활성화한다. 흡연자들은 비타민C 등의 황산화제를 훨씬 빨리 써버리기 때문에 위험에 맞서려면 식생활에 황산화제가 더 많이 섭취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그러지 않는다. 이거 잘못된 얘기로서 담배 피고 비타민C 먹으면 어떻게 잘못된다 그러지만 실제로 비타민C를 더 많이 소비를 하네요. 소비를 하기 때문에 이제 보충을 해야 되는데 누군가 고의로 불을 지르려고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거를 정말로 질병의 여기서 심지어 황산화제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도 정말 황산화제로서 작용을 도움이 되었는지를 증명하는 것은 쉽지 않다. 비타민C는 여러 작용을 하지만 그중 많은 부분을 황산화 작용과는 관계가 없다. 앞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계속해서 이제 번복을 하더라고요. 스위치가 꺼져 있다. 첫째, 햄산 요소는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듯 하지만 실상은 스트레스 단백질이며 정상적인 상황에서 스위치가 꺼져 있다. 근데 앞에 NAC 얘기를 왜 했는지 이해가 안 돼.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다음에 읽을 건데, 이제 결론은 이 산소라는 책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대기에 우리가 숨을 쉬고 있지만은 75%가 이제 질소고요. 산소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산소가 21%라고 하지만서도 이제 도심에서는 좀 더 떨어진 그런 건데, 산소가 너무나도 높으면은 산소가 이제 독성이 있는 거죠. 근데 산소가 또 없으면 이런 다양한 생명체가 또 나오지도 못했을 거고요. 어쨌든 이제 미토콘드리아를 통해서 왜 이렇게 그 생명과 관련해서 이제 미토콘드리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을까라는 것을 한번 이제 또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도록 하고, 중간중간에 이제 여러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산화그래핀이라든가 수산화그래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좀 어떤 도움이 되고자 이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그 어떤 혈관을 찢는다는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이것을 몸 밖으로 내면 좋은데 그것이 당장 힘들겠죠. 그래서 서로 이제 연구해 가면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제 생각에는 얼싱을 통해서 어떤 그런 애들이 이제 활성화되지 않는 게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또 가져보고, 또 다른 것보다도 이제 그 오르곤의 그런 에너지를 한번 또 여러분도 느껴보면 어떤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 미토콘드리아 하고 여러 좋은 소식 계속해서 업데이트 하도록 하고요.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단톡방에 들어도 오고 싶어 하는데 이게 조금 기존에 들어왔던 사람만 이제 들어오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바라고요. 나중에 모든 게 이제 그 좀 자연적으로 흘러가면 그때는 이제 초대를 하는 그런 시간을 또 갖도록 하고 어떤 미팅을 하고 이제 세미나를 하고 싶어도 지금 현재 상황이 좀 그래서 아마 내년에 이제 있지는 않을까. 근데 내년에는 1월 달에 좀 많은 그 인구의 수치의 변화가 좀 느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여러분들은 항상 본인의 남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건강을 먼저 찾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항상 마음에 새기시고요. 뭐 정말 중요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늦은 시간이네요. 지금 뭐 새벽 늦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뭐 제가 업데이트 하자마자 듣는 분들은 꼭 있으니까요. 감사드리고 좋은 꿈 꾸시고 그동안 이제 뭐 겨울이 되면 이제 비타민 D를 받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면역 체계에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5,000 IU 정도는 비타민 D3를 드셔주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